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 받은 임소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제목을 테크놀로지와 젠더라고 하고 부제를 이제 기계가 여성이 될 때라는 부제를 붙였어요. 그렇게 된 어떤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이 테크놀로지와 젠더라는 것을 이 둘 사이의 관계,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하는 문장이거든요. 기술은 사회에서 젠더가 표현되는 근본적인 방식이다 라고 하는 프란체스카 브레이라고 하는 과학사학자, 뭐 기술사, 과학기술학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 모든 사례들과 모든 것들은 사실 저 한 문장으로 다 압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술이 사회에서 젠더가 표현되는 어떤 그 근본적인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지를 제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과 젠더의 관계, 테크놀로지와 젠더의 관계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요 브레이의 요 한 문장에 대해서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80년대 버스 자동음성 안내장치가 도입되었던 그 어떤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80년대 사례이기 때문에 저 사례를 통해서 그 기술과 젠더의 관계를 고민했던 그 틀을 가지고 조금 더 최근의 사례들, 뭐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에서의 젠더 표현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을지. 네, 사실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연구를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깊이 있게 아직은 하는 단계 진행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 중인 거고, 네,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를 하고 이제 출판이 된 논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들께 아주 이렇게 엄밀한 어떤 연구 방법론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께 전달 드리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앞에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이제 기존에 출판된 논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약간 저도 이렇게 아이디어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선생님들이 뭐 의견을 주시면 저도 연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제를 기계가 여성이 될 때라고 붙였는데요. 기계가 여성이 된다라는 것에 어떤 그 의미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기계가 여성이 된다, 혹은 뭐 기계의 젠더화라고 했을 때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안드로이드,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여기도 잠깐 나온 정말 사람, 여성 인간과 거의 헷갈릴 정도로 인간과 유사한 그런 뭐 로봇,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맨 오른쪽에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음성 인식 장치 같은 경우에는 형태적인 거는 전혀 뭐 여성, 남성 어떤 젠더화된 형태가 아닌데, 주로 이제 오늘 제가 조금 그 사례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목소리, 이런 음성 인식 장치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쓰시는 그 핸드폰에 있는 그런 그 도우미들 부르면 나오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여성의 목소리인 경우, 그리고 아주 올해 초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그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라든지 어떤 형태가 물질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이제 페르소나 자체가 20대 여성이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사례들을 쭉 두고 보면 기계가 여성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물질적인 차원이기도 하고 이미지 차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꼭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청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층위에서 기계가 여성이 된다,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제가 첫 번째 그 전반부에서 말씀드릴 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 대중교통의 그 안내방송, 주로 이제 자동 안내방송이 여성의 목소리가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제가 찾은 답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사실 이 사례를 딱 떠올린 게 그래도 모빌리티라고 했을 때, 네,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딱 떠올리는 거는 이런 뭐 교통, 수단,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아마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대중교통에서의 안내방송 여성의 목소리고, 물론 일부 뭐 비행기라든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 조종사가 직접 남성 목소리로 얘기한 경우도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여성의 목소리인 게 뭐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게 문화권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약간 아랍권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목소리로만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가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목소리의 젠더화라는 것도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다면, 보편적이지 않다면 뭔가 구체적인 맥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요 한국과학사학회지에 올해 초에 그 출판한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계가 왜 여성의 목소리를 가질까? 그리고 특히 그런 대중교통 같은 경우 왜 여성 목소리로 방송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1차적으로 떠올리는 거는 뭔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뭐 좀 하이톤이고 아니면은 뭐 발음이 좀 더 분명하고 이런 그 이제 설명들이 있었죠. 있었고 혹은 이제 심지어는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왜 여성의 목소리 하면 엄마의 목소리 약간 이런 게 연상이 되니까 이게 뭔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도 있었죠. 그런 연구들이 다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연구를 찾아보니까 이게 물론 그런 주장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박을 하는 논문들, 연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그런 진화론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본능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또 두 번째로 약간 물리학적 혹은 음향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파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발음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도 그런 주장들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이나 아랍권 같은 경우에 그럼 왜 우리처럼 다 여성을 쓰지 않느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 당연히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이제 설명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이제 비슷한 문제 의식이 이미 이제 연구가 돼서 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2018년에 이 소리와 테크놀로지, 이제 소리와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젠더 풍경이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의 젠더 풍경이란 것이 있다. 그래서 어떤 소리와 관련해서 형성된 젠더화된 문화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사례들을 또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 교환수의 사례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연구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런 이 개념을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존 이은 선생님이 그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좀 더 구체화한 연구 그리고 한국 사례를 발굴했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은 선생님 연구에서 쭉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하는 음성 인식 장치의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여성의 목소리이고, 물론 지금은 여성의 목소리를 디폴트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후에 특히 뭐 최근에 많이 비판을 받고 해서 뭐 시리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이런 뭐 그 가상 비서 역할을 하는 이런 음성 인식 장치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초기 그 개발을 할 당시에는 여성의 목소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여성도 이제 그냥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실 여성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하고 상냥하고 뭐 이런 특정한 여성의 목소리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뭔가 어떤 젠더화된 문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그게 이제 저희의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기계가 여성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기계들 중에 뭐 저희가 사실 모든 기계를 다 뭐 검사를 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들, 특히 대중교통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여성의 목소리를 기계에 넣어서 듣기 시작했지?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출발점이 이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시민 자율 버스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왜 80년대에 버스 그 음성이 여성의 목소리가 되었을까? 라고 보시면, 그 당시가 사실은 80년대가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이렇게 뭐 버스가 시작이긴 하지만 지하철도 그 즈음에 여성의 목소리로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83년에 이제 2호선이 개통이 되고 하면서 지하철이 아주 주요한 교통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주로 버스였다면, 이제 지하철이 개통되면서는 약간의 버스 입장에서는 좀 경쟁할 만한 그 대중교통이 생긴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자동 안내 방송이 시작된 거는 1984년으로 기록상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이런 거를 추적을 하기 위해서 뭐 신문 기사라든지 정부 문헌들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뒤져서, 이게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열심히 뒤져서 이제 그 당시의 기록들을 한번 다 살펴봤어요. 아까 제가 80년대 초반에 시민 자율버스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 안내 방송이 시작되고, 안내 방송을 여성의 목소리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럼 이 시민 자율버스라는 게 문제냐 하면, 이름에서도 약간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시민 자율버스 이전의 버스는 버스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그런 거죠. 스스로 이제 알아서 돈도 내고 내릴 곳도 알아서 찾아서 내리고 이제 하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버스 안내원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저렇게 시민 자율버스가 탄생했다 막 하면서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고요. 여기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여기 제가 뭐 때문에 이걸 가져왔냐면, 저희 옆에 플라스틱 바구니 요금통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게 버스 안내원이 직접 승객들한테 이제 걷어가지고 자기 돈주머니 이렇게 챙겨놓고 했던 거를 버스 안내원이 없어지면서, 이제 지금은 뭐 카드 그 단말기도 생기고 뭐 약간 기계식으로 요금통이 있었지만, 이제 초기에는 약간 그냥 그 약간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저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놓고 기사가 이제 돈을 거기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내도록 했던. 그러면 문제는 뭐 버스 안내원이 없어졌으니까 누군가 목적지, 그러니까 그 도착 지점을 얘기를 해줄 그 정보는 줘야 되겠는데, 그게 왜 하필이면 여성의 목소리였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버스 안내, 그러니까 저희의 관심사는 어떻게 이 기계의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가 되었는가 있지만, 이게 사실은 기계만 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80년대 초반에 이 시민 자율버스가 생기고 거기에 기계 장치가 부착되는 그 순간만 봐가지고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순간의 기록들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기록에선가는 왜 여성의 목소리를 우리가 하게 되었는지, 뭐 결정하게 되었는지,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되게 열심히 뒤졌는데, 사실 찾을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뒤에 더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제 제가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문제,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런 어떤 여성 목소리의 등장이라는 게 그럴 수 있는 맥락은 훨씬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스 안내원의 역사를 보시면 일단 1920년대에 버스 안내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그건 이제 일본 그 일제 식민지 치하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버스 안내원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6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6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시민 자율버스가 생기기 전까지 여성인 버스 안내원들이 이제 버스에서 안내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기술 결정론적 가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 뭐 기술 결정론 아시겠지만 그 기술이 발달하고 그 기술이 이런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 인간이 기술로 대체가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과연 맞을까, 이 사례에서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상 만약에 그게 맞는 그 말이 되려면 이 자동화 기술이라는 것이 버스 뭐 안내와 관련한, 특히 이제 이 음성 안내와 관련한 자동화 기술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민 자율버스가 나왔던 80년대 초, 뭐 82년에 새롭게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엄청 개선이 돼서 이제는 굳이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기술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을 대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왜 사진 기억하시겠지만 요금통 같은 거 보시면 무슨 새로운 기술이 대체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대체된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예를 들면 다 세팅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어서 더 이상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버스 안내원이 사라지고 안내원이 없는 버스가 등장을 했는가라는 거는 사실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맥락이 또 있어요. 그래서 80년대 초반 이제 82년에 그 자율화의 해라고 해서 전두환 정권 하에 이제 모든 이렇게 대부분 어떤 사회 전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자율화 정책이라는 게 시행이 돼요. 그래서 시민 자율버스라는 이름도 사실 이 자율화의 일련의 그 과정으로서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버스 업체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요 시기에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제 그러면서 버스 업체에서는 이제 그 승객들을 뺏기는 거죠. 승객들을 뺏기면서 이제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인건비를 이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뭐 준비되고 말고를 떠나서 이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거에 이제 딱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인건비를 줄이고 안내원을 이제 뽑기에는 당시에 안내원의 노동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그 노동 인력이 유입이 되질 않았어요. 이제 요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를 보시면 지금 정부와 버스 업체의 이해관계가 지금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좀 뒤에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 결정론이라는 것
기술 결정론이라면 이게 기술이 인간 혹은 뭐 이 기계가 인간을 그냥 자연스럽게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고 버스 업계와 정부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버스 안내원을 없애고 자율버스를 도입했을 그런 맥락이 이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연구의 약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내원이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앞에까지만 들으시면 사실 좀 다 이게 예상 가능한 스토리잖아요. 예, 뭐 당연히 여성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 뭐 여성의 목소리를 갖는 거고 여성의 뭐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새로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물론 이제 이 후반의 얘기도 뭐 그렇게까지 새롭진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의 약간 이렇게 그 주장이 이쪽에 약간 좀 실려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저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이 기계 장치가, 그러니까 기계가 이 버스 안내원의 노동을, 뭐 모든 노동을 대체한 건 아니지만 특히 음성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목소리만 대체를 한 것이지만 대체를 한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보다는 이미 그 직종이 여성의 일이 되었다는 거기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을 기계가 여성을 대체하면서 등장한 그 시점이 아니라, 왜냐면 그 시점은 이미 모든 게 다 너무 당연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전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그래야 정말 이 기술이 젠더를 재현하는 근본적인 방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은 버스 안내원이 처음부터 여성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연구를 하면서도 이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사실 버스 안내원 당연히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었는데 이 60년대에 아까 제가 60년대부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제 버스 안내원이 있다가 60년대부터 이제 정부에서 뭐 이제 그때부터 버스 안내원이 여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남성이었고 이제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어린 남성들을 이 버스 안내원으로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원들이 이 승객들하고 갈등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기 제가 기사 이렇게 제목만 가져왔는데 안내원이 승객을 막 구타하고요. 그리고 불손한 언행, 단정치 못한 차림새. 그래서 뭐 이게 막 신문에 계속 나눈 거예요. 승객하고 계속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앞에서 제가 그 정부와 버스 업계가 같이 이 시민 자율버스를 도입을 시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정부와 버스 업계가 같이 이 버스 안내원을 남성을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여성으로 교체를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교통부에서 아예 그렇게 지침을 주어서 그냥 이거는 무조건 여성으로 뽑아라.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성별화가 된다는 거죠. 이 버스 안내원이라는 그 직종 자체가. 그리고 이제 20세 미만의 굉장히 어린 여성들로 뽑는 것을 이제 정부 지침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그 승객들이 이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편향됐겠죠. 왜냐하면 신문 기사라는 것도 이제 이게 다 뭐 데스크가 선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한결 명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라든지 뭐 상냥한 말씨가 명랑스러운 분위기다 뭐 남성 안내원일 때는 그렇게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폭력적이었는데 여성으로 바뀌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기사들이 막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버스 안내원들이 단순히 그냥 이 안내 일을 하는 것으로서 여성이 예를 들면 뭐 돈 계산을 잘한다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뽑힌 게 아니라 정말 상냥하고 순종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화되고 낭만화된 여성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남성이 여성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이 버스 안내원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버스 안내원들의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정부와 버스 업체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여성들을 고용해서 이제 이 버스 안내라는 거를 아주 승객들을 막 이렇게 모시면서 잘 친절하게 해줄 사람으로 여성들을, 그것도 젊은 아주 어린 여성들을 뽑았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버스 안내원이라는 게 의자에 앉아서 유니폼 입고 고객 응대하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 정말 고된 일이거든요. 막 그 버스 막 사람들 만원 버스에 막 밀어 넣어야 되고, 돈 안 내고 가는 승객들 막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억세고 약간 드세고, 그러니까 그런 직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신문 기사에 보면 아주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막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꽃봉오리 같아야 할 소녀들을 짧은 시일에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화되고 낭만화된 여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러니까 이 안내원이 사라지고, 이제 기계 장치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정말 반응이 완전히 반대가 돼요. 이제 정말 뭐랄까 상냥한 안내양의 목소리가 승객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쾌적한 느낌을 주는 버스를 나는 타본 기억이 없다. 막 이러면서 기계의 목소리는 사실 뭐 24시간 일을 시켜도 변하지 않는, 항상 24시간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런 여성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현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극이 딱 줄어드는 모습을 이런 신문 기사의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극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계가 여성의 목소리를 갖게 된다는 거는 사실 버스 안내 음성의 여성 목소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성 버스 안내원을 대체하는 것이죠. 대체하는 존재.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승객들이 혹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버스 안내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고, 굉장히 특정한 어떤 여성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간극을, 그 괴리를 해소해 준 것이 이제 이 여성 목소리를 가진 기계의 등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물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사실 그 대체물이라는 것이 제가 형편없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기계 여성 목소리라는 것이 여성을 대체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여성이라는 존재가 대체가 될 어떤 하나의 기계 혹은 한 가지의 목소리로 대체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의 여성들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뭐 여성도 나이에 따라 다르고 뭐 계층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젠더 정체성이라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여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너무 당연히 그냥 대체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수준이 굉장히 낮은 방식으로 대체가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제가 여성의 도구화라고 말씀드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은 어떤 이제 그거를 조금 이거에 대한 좀 근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후부터,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이렇게 버스 안내 음성이 여성의 목소리가 되면서부터 사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여성 목소리를 가진 기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87년이나 92년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시면 뭐 말하는 안내 장치라고 해서 그냥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계 장치의 목소리도 여성의 목소리, 그다음에 우체국에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누르면은 안내 이렇게 뭔가 설명해주는 그것도 이제 컴퓨터 안내양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그냥 여성의 대체물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연구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뭔가 그 재밌는 부분이 뒤에 있다라고 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자동 안내 음성이라는 것이 여성화 혹은 뭐 여성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 대체되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60년대에 남성 안내원이 여성 안내원으로 바뀌면서 저는 그때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시대 80 몇 년도에 뭐 예를 들면 84년도 혹은 82년도에 그 장치를 딱 다는 그 시점에 어떤 뭐 자료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이런 논의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출발점은 그 시기가 아니라 대체된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가야 되고 그 이전에 이미 여성성이 기계에 의해서 도구화된 게 아니라 이미 도구화가 된 거죠. 그 여성성이라는 것이 도구화됐고 그래서 뒤에서도 제가 또 강조를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뒤에서 말씀드릴 뭐 디지털 기술 뭐 혹은 로봇, 인공지능도 저는 사실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봇이 왜 자꾸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의 대답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여성이 로봇화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례에서 저는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뒤에 최근의 사례들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에서의 젠더 표현을 보시면 인공지능도 굉장히 젠더화의 문제, 특히 여성화의 문제가 있죠. 꼭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뭐 이거는 이제 2014년에 일본 인공지능 학회지의 표지 그림이에요. 여기 표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청소 뭐 가사를 담당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전원이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정말 너무나 전형적인 젊은 여성의 또 목소리, 아니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봇도 그렇습니다. 로봇도 뭐 어떤 연구자는 로봇이 인간을 닮을수록 젠더화 된다라고 딱 이렇게 단언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저는 사실 저 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어온 그 로봇들의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왼쪽 사례를 보시면요. 왼쪽에 뭐 휴보, 우리나라 휴보부터 해서 뭐 아시모도 있고 뭐 아틀라스도 있고 한데 이런 로봇들은 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들 그리고 특히 저기에 있는 로봇들은 뭐 재난 로봇 혹은 구조 로봇이라고 불리우는 로봇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체적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동작을 잘하고 뭐 인간이 하는 것처럼 운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 기능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시면 굉장히 무성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무성화 혹은 무성화 인간화라고 하면 사실상 남성화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다 그냥 he라고 지칭이 되고요. 오른쪽에 안드로이드 로봇은 휴머노이드와 안드로이드가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젠더화가 되어 있어요. 휴머노이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런 이렇게 언뜻 보면 성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성형 안드로이드 로봇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여기 사례로 가지고 나온 이 4개의 안드로이드 로봇들은 다 아시아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국의 에버고, 일본의 에리카,
중국의 지아지아, 그다음에 홍콩의 이제 소피아 이렇게 해서 정말 그냥 그 실제 여성들과 이제 가능한 이제 흡사한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는, 물론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다른 로봇들에 비하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안드로이드 로봇도 남성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특히 안드로이드 로봇에 있어서 이렇게 여성일 때와 남성일 때. 자, 여성일 때를 먼저 보시면, 이게 제가 질문하면 바로 이렇게 뭔가 답해 주시고 이런 거는 아닌 거죠. 네. 네. 여성일 때는 사실 여기 있는 여성들은 다 가상의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에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에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연예인 2명을 이제 약간 합성해가지고 만든 얼굴형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다 거의 한 20대? 20, 30대 여성? 그런데 안드로이드 로봇이 남성이 될 때는 어쩌면 이렇게 다 전혀 앞에 그 여성들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이 경우는 이 식으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그 로봇 공학자이고, 이분은 유럽 쪽인데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둘 다 제미노이드라고 그래서 자기 모습을 닮은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듭니다. 자기를 닮았다라 함은 이제 젠더로 따지면 이제 중년 남성의 모습인 거고요. 저는 이 사례도 너무 재밌는데, 앞에서 제가 여기 휴보를 말씀드렸잖아요. 휴머노이드 휴보. 그런데 이 휴보는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그러니까 탈은 아니고 나름 이제 아인슈타인도 뭔가 얼굴 표정을 이렇게 직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건데, 알버트 휴보라는 거를 이렇게 잠깐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앞에 그 여성형 안드로이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본적으로 다 실존하는 남성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성의 경우에는 가상 여성,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이상화될 수밖에 없죠. 현실의 남성은 이상화되기 좀 힘든, 그런 심지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노년 남성까지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성형 로봇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길까? 앞에서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스피커의 여성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로봇,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실 로봇은 아직은 볼 일은 없지만,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경우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성별화가 되고, 사실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근데 사실 여성성과 남성성의 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비대칭적이잖아요. 여성성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머리 일단 길어야 되고, 치마 같은 거 좀 입어줘야 되고, 그죠? 근데 남성성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런 같은 정도의 그런 그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은 없죠. 그게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휴보나 이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머리카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남성이죠. 남성으로 다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간주가 되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단은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이게 문화적인 맥락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인 맥락은 서구와 비서구의 차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서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낯선 존재,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을 닮았지만 인간이 아닌 이런 존재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성을 택한다는 거예요. 젠더의 위계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물이라든지 성별화가
그러니까 성별화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서구 연구자들의 관점인 거죠. 일본인들은 워낙에 이런 로봇이나 이런 기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여성으로 만들 필요 없고 그냥 동물로도 만들고 뭐 약간 아톰처럼 어린으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보는 거고, 서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요. 기술적인 맥락이라는 게 저는 되게 흥미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구인들이 뭐 이런 낯선 존재를 두려워한다라는 게 약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들, 주로 이렇게 젠더화되는 로봇들은 사실 인간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휴보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재난용이기 때문에 막 일상적으로 인간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앞에서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가 그렇게 얼굴에, 그러니까 주로 안드로이드 로봇은 얼굴 쪽에 기술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런 미세한 근육들까지 다 모터로 막 작동을 하게 만들어야 표정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엔지니어들이 신경 쓰는 건 뭐냐면, 가능하면 인간이 가장 친숙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을 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간이 다른 인간이 아닌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거는 최소한 아직까지는 모두들 불편하기 때문에, 혹은 뭐 언캐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간처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젠더가 예를 들면 휴먼 로봇 인터랙션을 하는 그 디자이너들에게는 일종의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어떤 거를 좀 편안하게, 사용자들이 좀 편안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여러 끌어다 쓸 수 있는 자원 중에 젠더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젠더가 제일 쉬우니까. 예를 들면 여성으로 내가 어떤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좀 편안하게 인간처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인간 하면 이제 어쨌든 지금 남성 여성이면 남성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이제 여성으로 할 경우에 앞에서 보셨던 그런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들에서 이미 굉장히 그 서비스직이라든지 그런 보조 역할을 한 여성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성을 갖다 쓰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쉽다는 말을 자꾸 하냐면, 어떤 존재를 여성으로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핑크색으로만 해도 되고요. 목소리만 여성을 줘도 되고, 머리에 리본만 달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봇 연구자들이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이 아주 심플하게 이런 그 사인을 줘도 이 남성 여성 구분을 너무 잘해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어떤 안내 로봇이 있다. 뭔가를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로봇이 있다라고 할 때,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꼭 여성일 필요는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로봇이 나를 도와주는 로봇이구나, 안내를 해주겠구나,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내가 좀 쭈뼛쭈뼛 할 때 다가와서 막 좀 약간은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져서 막 와서 도와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뭔가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용자가 가져야지 이제 인터랙션이 훨씬 원활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굳이 젠더화를 안 시켜도 되거든요. 안 시키고 그런 외향성을 표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본 실험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좀 동작을 막 이렇게 크게 한다든지, 팔동작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냥 컬러 자체를 약간 이렇게 좀 밝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특정한 안내나 돌봄 역할을 하는 그 사인을 주는 거죠, 인간 사용자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줘도 사실 효과는 똑같거나 혹은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디자인을 해야 돼요. 막 뭐 어떻게 해야지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느낄까 해가면서 막 팔도 요만큼도 해봤다가 이만큼도 해봤다가 막 이거를 막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되게 자원과 많이 들겠죠. 그런 거를 단축시키는 방법,
여성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왜냐면 그 이전에 이미 다 여성이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런 여성성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이미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걸 도구로 갖다 쓸 수 있게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제가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이 무슨 의도를 갖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성이 주로 개발을 하고 뭐 엔지니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게 꼭 남성이라서 나는 뭐 여성을 꼭 이걸 여성으로 만들어야겠어. 막 뭔가 이런 아주 강한 의도를 가지고 막 하시는 거라기보다는요. 물론 그런 개인이 있긴 있겠죠. 전반적으로는 이게 일종의 이런 로봇 디자인 혹은 인공지능 디자인의 약간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의도를 갖지 않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걸 또 어떤 식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그 얘기는 젠더가 잘 작동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사용자들이 그 사인을 그렇게 잘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그 의도는 뭐 그게 뭐 정치적으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거 자체는 소비자 혹은 사용자의 선호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 사실 저도 많이 듣고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 선호란 것이 과연 누구의 선호인가를 이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 기부 실험이라는 이 로봇 실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실험이냐면 요런 그 공간에 이게 실제 그 논문에 실린 사진이거든요. 약간 좀 허름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로봇이 있어요. 이게 이 로봇이 사실 전혀 외형적으로는 전혀 젠더가 표식이 안 되는 그냥 그런 기계처럼 정말 누가 봐도 그런 로봇인데 음성을 여성 음성, 남성 음성으로 구분해서 줍니다. 구분해서 주고 이 피실험자들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다 교차해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뭐 어떤 미션을 주냐면 기부금을 내게 해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이제 여성 목소리 혹은 남성 목소리로 저희 이제 이게 MIT에서 나온 연구인데 뭐 저희 MIT 랩에 뭐 5불 최소 5불 정도 기부를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럼 그거를 듣고 이 인간 여성과 남성들이 어떻게 얼마나 기부를 하느냐를 놓고 보면 저 여기도 이미 써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로봇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거의 기부금이 그냥 비슷해요. 근데 남성일 경우에는 여성 목소리로 로봇이 이야기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선호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젠더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아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아주 재미있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봐도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남성이 로봇을 더 사람처럼 인식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주체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로봇은 그냥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소리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냥 비슷하겠죠.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국내 연구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누가 여성 로봇을 선호하는가? 앞에 그 기부 실험이랑 비슷하죠. 자, 여기 보시면 뭐 결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이 그러니까 챗봇을 상정을 한 거예요. 챗봇을 상정을 하고 챗봇의 용도를 이제 심심할 때 쓰는 그런 용도, 그다음에 심리 상담을 할 때 쓰는 용도, 그리고 어떤 태스크 목적, 예를 들면 뭐 은행 업무를 한다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는 챗봇 이렇게 그 세 개로 주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의 경우 용도에 따라서 어떤 성별의 챗봇을 선호하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너무 앞에서 한 기부 실험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심리 상담할 때만 그나마 여성의 비율이 여기 보시면 조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성의 경우에는 성별이 없거나
그러니까 성별을 알 수 없는 중성이거나 아니면 그냥 상관없다.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는 선호가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거의 그러니까 세 경우 모두 여성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성의 목소리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상품인데 잘 팔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선호를 그 상정하는 것인가, 전제로 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측면의 디지털 존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 또 제가 재미있는 그걸 발견을 한 게, 이게 2016년 여기 일단은 이게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알파고 쇼크가 있었던 그 2016년에 한참 언론에 이런 그 표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AI 혹은 로봇 혹은 자동화 기술이 대체할 직업은 뭘까 하면서 높은 직업, 낮은 직업 이렇게 쭉 막 나누고, 그럼 사람들이 막 댓글에 나는 괜찮다, 뭐 나는 뭐 조만간 뭐 잘릴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랬던,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인공지능 하면은 떠오르는 인공지능 이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루다하고 정말 이렇게 대비가 되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둘 다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을 한 건데, 이루다라는 인공지능 챗봇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우려라든지 막 공포 비슷한 것들은 사실 전혀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게 이제 다른 종류의 것이고요. 그래서 2016년 그리고 2018년, 그러니까 지금 이루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사람들은 이 AI라는 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인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인간이 아니라 거의 남성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직업들을 보시면요, 너무 다 남성들이 많이 하는 직업이고, 재밌는 거는 여기 10위가 택배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실하고 너무 반대죠. 지금은 AI 이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그 어떤 직종보다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직종이 이 택배, 물류 약간 이쪽이라서 사실 예측이 완전히 지금 어긋난 상태인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2018년에 아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성 감수성 직업이 AI에 강하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약간 예술 뭐 이런 쪽이고요. 배우, 모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디지털, 그러니까 가상 모델이라고 하는 이게 뭐 어떤 경우에는 AI를 기반을 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게 롯데 홈쇼핑에서 최근에 이제 쇼 호스트로 가상 쇼 호스트라고 등장한 인물인데, 뭐 이 경우에는 AI 기반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전반 지금 모든 이 가상 모델 혹은 가상 어떤 뭐 쇼 호스트 이런 직군이 가상 인간들이 지금 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드로이드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에서의 그 안드로이드 로봇의 여성화랑 정말 지금 너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비슷한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가상인간이 여성만 있냐? 맞아요. 여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봇이 여성일 때와 로봇이 남성일 때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요. 물론 조금은 달라지지만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미지만 봐도. 네. 디지털 남성은요, 이 둘 경우를 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한국 야쿠르트에서 만든 가상 무슨 모델이고요. 이 경우는 아마 제이릴라였나요? 쓱 야구단의 무슨 모델 같은데요. 아무튼 보시면 인간 남성으로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시죠?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여성 디지털 모델들을 보시면 처음에 이런 모델들 나와서 특히 이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 광고에 나오거든요. 다들 처음에 실제 새로운 신인을 발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여성, 그리고 특히 앞에 그 버스 안내원을 막 낭만화하고 이상화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젊은 여성의 이 사회가 모두 바라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반면, 디지털 인간이 남성일 때는 어떻게 봐도 진짜 인간 남성과 헷갈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명하게 이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어떤 젠더의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계가 여성이 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하면, 뭐 앞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이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여성들을 존재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실의 여성들의 그 다양함을 지우고 특정한 어떤 고정관념,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이면에는 앞에서 왜 그런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술을 여성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기술에 대한 지배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제가 오늘 좀 강조 드렸던 거는 여성의 도구화 혹은 여성성의 도구화가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것이 과연 기술의 문제인가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기술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야 제 전공상 맞는데, 넓게 보면은 기술의 문제이죠. 여성성의 도구화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이 여성을 대체하기 전에, 혹은 기술이 여성화되기 전에 여성은 이미 기술화되어 있다, 이미 대상화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연구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그 젠더 고정관념을 계속 문제화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아까 제가 여성 그 가상 모델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디지털 기술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최신 기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특히 이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꼰대가 되지 않으려는 그런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이런 거를 막 또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이제 이런 거 받아들여야 돼 막 하면서,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이런 그 가상 모델들이 어떤 특정한 젠더 관념을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사회를 향해서 문제화를 해야 되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기계 그리고 기술의 젠더화를 연구하면서 거꾸로 인간의 젠더를 더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의 젠더화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젠더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섹스와 젠더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혼용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항상 이거를 막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이러면서 되게 문제도 복잡해지고 막 불필요한 어떤 소모적인 논쟁도 있고 한데, 저는 오히려 이런 기술은 그런 생물학적 몸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인데 여성, 남성으로 재현이 되기 때문에 이 젠더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끝나기 전에 오늘 제가 제목을 이제 기계가 여성이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로는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기대되는 그런 여성성을 잘 재현하고 그렇게 수행하는 기계와 기술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기계가 여성이 된다라는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특정한 여성,
심지어는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가 굉장히 대상화한 그런 여성들로 기계가 그런 여성들을 이제 도구로 삼아서 이제 여성성을 재현한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에 이런 기계 여성들이 좀 더 많아져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나사에서 만든 우주 탐사 로봇, 우주에서 재난이 이제 일어났을 때 약간 구조하러 가는 그런 로봇인데요. 발키리이고요, 이름이 일단. 발키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슨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름으로 알고 있고, 이걸 만든 엔지니어 스스로가 약간 의도를 했어요. 의도를 해서 이제 본인도 나중에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본 바로는 딸이 있고 그 딸이 로봇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그 딸에게 이렇게 좀 영감을 줄 만한 아주 그 강인하고 실용적인 여성 로봇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의도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성성의 표식들은 전혀 없습니다. 뭐 긴 머리, 뭐 치마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예 기능,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여성형 로봇은 절대로 재난 로봇, 구조 로봇이 아니었죠. 다 안내,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고, 뭐 백화점에서 뭐 박물관에서 안내하고, 심지어는 그 에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안드로이드 에버 같은 경우에는 막 공연장에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런 용도로만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앞에서 그 휴보처럼 굉장히 남성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능적인 거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약간 요 가슴 쪽에 배터리를 이제 집어넣어서 신체적으로 조금 차별화를 좀 둔 그치만 명시적으로 여성형 로봇이라고 공식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히라고 지칭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 개발자들은 이제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이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앞에서 그 남성형 로봇들이 실존하는 남성들, 다양한 남성들의 물론 그 남성도 다양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기계가 여성이 된다는 것 그 자체보다는 어떤 여성이인가에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